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는 분기할 때 차변에 유형자산 얼마 대변에 현금 얼마 이렇게 쓰고, 그리고 나서 유형 기말에 유형자산 감가상각을 할 때 차변에 감가상각비 얼마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해서 우리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을 사용을 하죠. 그죠?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걸 우리 간접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유형자산을 처분을 하게 될 때는 우리 처분은 장부에 모든 기록을 제거하는 게 처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산으로 있는 이 계정 과목의 금액하고 누적되어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의 금액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대변에 유형자산 얼마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유형자산 차감 계정을 써주는 게 얘가 기본 시작이라는 거예요. 기본 시작. 그럼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문제에서 만나는 거, 메인 매출 전표에서 유형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자, 우리 분기할 때 순서를 첫 번째 대변에 제품 매출 계정 과목을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변경을 하고, 두 번째 제품 매출 금액을 유형자산 취득 원가로 변경하는 게 첫 번째 하는 작업이죠. 다음 세 번째가 할 게 차변에 유형자산 계정 과목 코드 다음 번호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을 하고, 다음 차변에 우리가 수령액이나 아니면 수령할 금액을 미수금이나 돈 받는 걸 쓰게 될 건데, 이때 메인 매출 전표니까 부가가치세 포함한 걸 입력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상단에 차액을 보는데, 이 차액이 플러스라면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는 거고, 이 차액이 마이너스라면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고정자산 매각하는 거의 기본 틀이죠. 그래서 항상 이 유형자산 처분 손익인 이 5번에 대한 금액은 처분 가액과 장부 가액, 유형자산의 장부 가액의 차액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인데, 이 유형자산의 장부 가액은 취득 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이 유형자산의 처분 가액이죠. 그럼 결과는 항상 이 금액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과가 이게 안 나오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검토하라고 했죠. 자, 다음 이제 201페이지에 자산의 무상 취득을 볼 건데, 자, 시험에 간간히 나오니까
자산의 무상 취득은 자산 금액은 공정가액 플러스 취득 시 부대 비용이고, 우리 자산 수증이익이라는 계정 과목 쓰는 거, 얘가 공정가액을 쓰는 거죠. 그죠? 지금 이런 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지를 무상으로 받으면 얘는 공정가액 더하기 부대 비용이 들어오는 거고, 얘는 대변의 자산 수증 이익은 공정가액이고, 그리고 부대 비용 취득세라든지 이런 게 현금으로 나갈 거다. 이게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공정가액을 여기다 써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회계나 아니면 부가가치세 기초에서는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나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요즘 TV나 뉴스에서 계속해서 기준시가 공시지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 표준인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런 거 수업하는 거 아니죠? 그런 금액은 함정이에요. 그런 금액 우리가 쓸 일 없어요. 뉴스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공정가액을 쓴다. 자,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218페이지로 가서 무형자산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 봅시다. 자, 218페이지에 무형자산에서 시험에 나오는 키워드 중에 첫 번째는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부 창출한 것.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영업권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개발비 이런 것들은 인정하죠. 자산인식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면. 그런데 영업권은 우리는 자기 사업의 내부 창출 초과 수익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유식한 척 적어놨는데, 유식하게 적어놨는데,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내부 창출한 영업권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무형자산에 대해서 상각에 대해서, 자, 과거에 제가 쭉 설명했던 게,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이런 모든 상각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 정예법을 사용하는 거고, 정예법을 사용한다면 내용연수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라면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해요.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무형자산의 상각 회계 처리는 직접법, 간접법 두 개 다 쓸 수가 있어요. 유형자산은 간접법만 쓸 수가 있는데, 무형자산은 직접법, 간접법을 둘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간접법으로 썼을 때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습적으로 직접법으로 회계 처리를 해요. 직접법으로 처리한다는 건, 직접법 처리한다는 건 대변에 직접 상각 누계액을 쓰는 게 아니고 무형자산 계정 과목을 대변에 그냥 써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말에 결산 때, 자, 무형자산 상각비 문제가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1일 날 취득을 했어요. 자, 그리고 상각은 정해법을 쓰고 내용 연수는 5년이에요. 잔존가액은 없겠죠. 그리고 2021년 상각전 장부가액이 얘가 60만 원이에요. 그럼 2021년 12월 31일 날 장부에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에 무형자산 개발비나 영업권으로 쓸 이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때 금액은 20만 원이죠. 그렇죠? 얘는 지금 취득을 100만 원에 한 거예요, 이때. 그래서 19년도에 20만 원 상각하고 20년도에 20만 원 상각해서 40만 원 상각되어서 지금 올해가 하기 전에 60만 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남아 있는 게 3년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전에 제가 무형자산 계산 때 금액만 쓰면 분개는 해줄 거니까 금액 쓸 건데, 장부가액을 알려주면 잔존 내용 연수로 나눠주고, 취득가액을 알려주면 총 내용 연수로 나눠줘라 그랬어요. 지금 얘처럼 장부가액 60만 원을 주면 잔존 내용 연수는 5년인데 19년도에 한 번, 20년도에 한 번, 3번 남은 거죠. 그래서 3으로 나누니까 20만 원인 거고, 취득 가격을 줬다면 가액을 줬다면 100만 원이라고 줬을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을 주면 그냥 총 내용 연수인 5년으로 나누도 2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금액을 주는지 시험 때 둘 중 한 개 줄 거니까, 장부가액을 주느냐 취득가액을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은 계정과목이 나눠줄 금액을 남아있는 잔존 내용연수를 쓸 거냐 총 내용연수를 쓸 거냐 이걸 선택하시면 돼요. 되셨죠? 금액만 쓰면 분개는 컴퓨터가 해줄 거잖아. 자, 또 이제 233페이지로 가서 233페이지, 자, 유동부채 계정 과목에서, 자, 당연히 여기에 적혀 있는 계정 과목들은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건데, 빈도가 매우 높은 계정 과목 중에 하나가 계산 문제에서 유동성 장기 부채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꼭 기억하자라고 이런 말도 했죠.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분개를 못하는 상태로 시험 들어가시는 분은 시험 준비 안 하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빈도가 높은 문제예요. 자, 그럼 유동성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를 하는데,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예요. 그럼 우리가 결산 때 차기 상환 예정 장기 차입금이 있으면 이걸 계정 과목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꿔주기 위해서, 장기 차입금은 부채죠. 대변에 있던 걸 지워주기 위해 차변에 장기 차입금 거래처 써서 지워줄 거고, 대변에는 얘를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또 많이 실수하는 게, 얘도
부채고 유동부채예요. 지금 우리 보고 있는 페이지 233페이지가 부채 페이지죠. 얘도 부채이기 때문에 얘도 자, 얘도 거래처를 꼭 써야 되는 계정 과목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얘 분계 잘 해놓고서 얘 거래처 안 써가지고 틀리는 사람도 많고, 또 우리 앞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이런 시험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하고 유동성 장기부채하고 두 개가 답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둘 중 하나예요. 근데 그 문제들의 특징이 거의 대다수가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비유동부채라는 걸 아느냐, 혹은 유동성 장기부채가 유동부채라는 걸 아느냐, 이런 게 질문의 포인트니까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사채는 우리 회계 1급에는 실기에서는 잘 등장은 안 해요. 그런데 등장한다면, 자, 이제 우리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자, 사채라는 이 계정 과목은 무조건 액면가를 쓰는 거예요. 얘는, 이 사채는 비유동 부채로서 돈 빌리는 거예요. 차변에는 발행하면서 돈 받는 거 쓰는 거고, 대변에 돈 얼마 갚을 거라고 대변에 쓰는데, 그때 액면가를 무조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액면가를 써두는 거예요. 그럼 사채는 회계 처리할 때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대변에 사채 액면가고, 차변에 돈을 받는데 발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럼 발행가를 받는데, 자, 이때 액면가가 발행가보다 크다. 한마디로 액면가보다 돈 작게 받았다, 그 이야기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발행가가 내가 받은 거잖아. 받은 돈이 액면금액 갚아야 되는 돈보다 작은 돈을 받은 거예요. 빌렸는데. 이게 할인 발행이고, 할인 발행이라는 게 발생하는 경우는 내 거인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더 큰 경우에 발생하는 거예요. 액면은 내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인데 그거보다 시장의 이자가 더 크니까 내가 불리한 조건이라서 돈 작게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 나는 돈, 그냥 우리 제 표현대로하면 손실액 있죠. 작게 받은 돈. 얘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차변에 써주면 되고, 반대로 액면가보다 발행가가 더 크면 할증 발행이 되는데, 내가 갚아야 되는 돈보다 돈 빌렸는데 100만 원 빌리는데 110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갚는 건 100만 원만 갚으면 되는데, 그런 건 내가 발행한 채권이 이자가 시장 이자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사채 발행하면서 우리가 손실이 아니라 이번에 이익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이익 발생한 금액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해서 대변에 써줄 거예요. 자,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자, 239페이지로 가서,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죠. 자, 우리가 문제에서 직원이 퇴사를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이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확인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우리 직원한테 줘야 될 퇴직금을, 올해 발생한 퇴직금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부채인 거고, 하지만 직원이 언제 그만둘지 모르죠.
그래서 비유동 부채인 거예요. 그럼 퇴직급여 총당 부채 설정하는 거는 사실 우리 자동계산에서 퇴직급여 추계액에 퇴직급여 총당 부채 잔액을 뺀 금액을 써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충하는 건 쉬우니까 우리가 일반전표에서 직원이 그만뒀을 때 퇴직급여 총당 부채를 대손 충당금처럼 먼저 끌어 쓰고, 근데 부족하다면 퇴직급여라고 쓴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꼭 하시면 돼요. 대손 충당금은 잔액이 있다고 조회하라고 하든지 잔액을 알려주는 경우가 좀 있는데, 퇴직급여 총당 부채는 아무 말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알아서 조회하러 가야 되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 240페이지에 퇴직연금 상품 계정 과목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죠. 자, 확정급여형 상품은 얘는 계정 과목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확정기여형 상품은 DC형으로 퇴직급여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이 계정 과목은 일단 기본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냥 상품이론과 계정 과목 합쳐서 급여라는 글자는 한 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급여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상품에는 계정 과목에 급여가 없어요. 근데 계정 과목에 급여라는 글자가 없는 상품은 계정 과목에서 급여라는 게 있죠. 그리고 확정급여형 상품 운용 수익이 발생을 하면 그때는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얼마 대변에 이자 수익 얼마 이렇게 분개할 거예요. 확정기여형은 우리하고 상관없고 운용수익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확정급여형 상품의 운용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다음 242페이지로 가서, 자, 기업의 세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 법인세 있죠? 자, 법인세 정리할 때, 자, 이렇게 볼게요. 잠시만요. 자, 예를 들어서 결산할 때 법인세 추산액이 1,000만 원인 거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인데 우리가 중간 예납세액 350만 원, 그리고 원천 납부세 원천징수 당한 게 300만 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이 말은 법인세 1,000만 원에 대해서 회계 처리할 건데 산납세금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게 650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다 알려주면 얘네들은 무시해버리세요. 무시하고 1,000만 원이라는 것만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거예요. 1,000만 원 인지해서, 자, 제가 먼저 쓰고 실기 풀어 볼게요. 계산자료 입력에서 입력 가서 제일 아래 산납세금 적혀 있는 곳에 좌측 금액을 그대로 입력을 하고, 그리고 추가 계산액 있는 곳에 법인세 추산액 혹은 법인세 금액은 얼마다라고 말한 것 빼기 산납세금, 나머지 내년에 낼 거를 얘를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말은 법인세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면 계산자료 입력에 가서
화면 제일 아래로 내리면 선납세금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선납세금이 옆에 650 적혀 있으면 시험 때 무조건 문제랑 똑같은 금액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냥 650만 원이라고 쓰고, 그리고 1000만 원에서 650만 원 빼면 350만 원이죠. 350만 원 쓰고 전표 추가하면 법인세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법인세는 1000만 원인데 650만 원 선납세금 지우고 350만 원 미지급 세금이다라고 컴퓨터가 분개해 줄 거니까 우리는 이 두 개만 쓰면 되는데 생각이 많아서 틀려요. 그냥 옆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고 법인세에서 얘 뺀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고 쓰면 되는 거예요. 엄청 단순한 거죠. 그죠? 자, 다음 기업의 세금 적혀 있는 곳에서 자, 우리가 세금과 공과 이 부분만 보고 넘어갈 건데, 자, 세금과 공과는 매년 반복적으로 납부하는 세금들, 일단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혹은 우리 그 자동차세 이런 것들은 다 세금과 공과금인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세금이 뭐 책에 있는 면허세라든지 혹은 균등분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는 세금과 공과라고 하고, 그런데 우리 업종과 관련이 있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의 일반 회비도 우리는 세금과 공과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마 여러분들 회사도 상공회의소에 가입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상공회의소 회비 내는 건 우리는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쓴다는 이야기예요. 자, 만약에 우리 영업활동과 관련 없거나 일반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특별회비 내거나 그런 것들은 기부금인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럼 이제 교재 248페이지로 가서 자, 자본 인용 쪽으로 갈게요. 자, 자본 챕터를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외쳤던 게 자본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다. 이론 시험에도 여기에 발행가라고 써서 틀리는 경우 오답 지문으로 나오는 게 엄청 많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래 이 공부를 앞으로 계속 하시더라도 액면가를 쓰는 금액은 사채라는 계정 과목과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두 개 외에는 액면가를 쓸 일은 절대 없어요. 대신 반대로 이 두 계정 과목은 차변에 쓰든 대변에 쓰든 어디에 쓰든 간에 무조건 액면가 써야 되지, 액면가를 쓰지 않으면 오답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자본 문제에서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게 자본 우선 상계 계정 과목 있죠.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하고 우선 상계하고, 감자 차익이 있으면 감자 차손과 우선 상계하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으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하고 우선 상계한다. 요즘 시험 나오는 스타일은 주식 발행 초과금 쓰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얼마 있다고 대놓고 말해줘요. 자기 주식을 파는데 자기 주식의 장부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쓰려고 하는 문제를 보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얼마 있다고 알려줘요. 그럼 걔를 먼저 치우고 나머지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 꼭 기억하세요. 특히 오류 수정에서 잘 나와요. 과거에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 과거에 기출문제 오류 수정에서 대변의 자본금 예를 들어 100만원, 금액은 기억 안 나는데, 그리고 대변에 차변에
돈 120만 원 받아서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2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 문제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오류 수정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문제를 보고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손 안 대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장부를 확인해 보면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의 잔액이 5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분계를 대변에 자본금 100만 원에 차변에 현금 120만 원 쓰고 대변에 주식 할인 발행 자금 20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는 게 그 문제의 답이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 20 떴다면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잔액이 있는지 봐서 얘를 먼저 우선 상기한다 했죠. 그래서 지우기 위해서 20만 원 이렇게 할인 발행 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 시험 때는 아무 손도 안 되는 답 없음이라는 문제는 세부 이유까지는 없어요. 그렇게만 센스 있게 생각해도 아, 얘 우선 상기인가 보다 인지만 하고 있으면 생각하겠죠. 맞는 답이 들어가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본 이론 문제에 문제가 나오면 바라볼 때, 자, 전에 제가 주, 감, 자, 이익 본 것은 자본 잉여금이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유시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입니다. 자본 간에 그래서 이익 본 거. 그리고 자본 계정 과목 분류 이야기 나오면서 평가나 자본 이야기하면서 환산이 나오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에요. 자, 이것만 기억해둬도 자본 분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본금은 계정 과목 자본금만 쓸 거거든. 그리고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얘네들은 이익잉여금이라는 거 알거든. 그럼 그 외 나머지는 자본 조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자, 결의일날 회계 처리를 하는 거에서 결의일에서 자, 이거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자, 결의일날 자, 현금 배당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면 자, 죄송해요. 순서를 바꿀게요. 자, 현금 배당에 대해서 결의일날 회계 처리는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 얼마 대변의 미지급 배당금 얼마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배당을 실시를 하게 되면 그럼 이때 결의일날 미지급 배당금으로 써뒀기 때문에 미지급 배당금을 지워주고 대변에 돈을 지급하는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특수한 경우로 결의일 현금 배당을 즉시 실시를 한다면 그럼 이때만 2월 이익잉여금 얼마 대변에 현금 얼마 이렇게 분계가 되겠죠. 자, 얘는 현금 배당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현금 배당은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주식 배당은 결의일날 회계 처리는 2월 이익 잉여금 얼마 그리고 대변의 미교부 주식 배당금 얼마
그럼 주식 배당 실시를 하면 우리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지워주고 대변에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결의 1에 주식 배당을 실시를 하는 특이한 경우가 발생하면 문제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 쓰는 틈 없이 바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죠? 뒤에 모기가 있어. 모기가 있어서 압사시키기 눌렀어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자 이제 자문 마지막이에요. 자, 우리가 배당 수령하는 경우인데 현금 배당 수령에 대해서 보면 자, 그러면 결의 1에는 차변에 미수급 배당금 수익.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정기 배당이든 중간 배당이든 모두 다 배당금 수익을 쓰는 거예요. 중간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중간 배당을 받았던 정기 배당 받았던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라고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배당금 수령을 하면 이제 차변에 돈을 받고 대변에 배당금 미수금을 집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주식 배당을 수령을 하면 죄송해요, 하나 빼먹었네. 자, 결의 1날 배당금을 수령을 하면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차변에는 돈 받는 거 쓰고 대변에는 그냥 배당금 수익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과실을 득하면 뭔가 돈을 받으면 그거는 이자 수익이 되는 거고, 주식에 대해서 과실이 발생하면 나한테 뭔가가 과실이라는 건 과일처럼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발생하면 배당금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돈 받으면 바로 쓰는 거고 바로 안 받으면 미수금이 잠시 사이에 있는 거죠. 자, 그럼 주식 배당은 결의 1이든 아니면 주식 배당 수령 1이든 전부 다 구분 없이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상황이든 회계 처리는 하지 않고, 그럼 이론에서 참고로 주식 배당을 받았을 때는 자, 먼저 회계 처리 안 하고 하지만 주식 수는 증가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단위당 주식의 단위당 단가는 새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1,000원짜리 1,000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100만원이라고 장부에 있는데 근데 1,000주를 배당받은 거야. 그럼 난 주식은 2,000주인데 회계 처리를 안 하면 장부에는 그대로 100만원 적혀 있겠죠. 그럼 100만원 적혀 있는데 2,000주라면 한 주당 500원짜리잖아요. 이게 주식수는 증가시키는데 회계 처리 안 하기 때문에 단위당 단가가 새로 계산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론 시험에서 하는 거고, 실기에서는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동시에 나오면 주식 배당은 무시하는 거예요.
현금 배당 받은 것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단독으로 나올 리는 없겠죠. 답 없음이라는 문제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식 현금 배당 수령한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일반 점표 매일 매출 점표 계산하기 위한